나쁘다 그러면 여기 안경 낀 사람이 현승이밖에 없나? 민서도 있구나. 안경 끼면 못생겨 보인다고 안 끼는 거야? 거기 보면 근시하고 원시가 있고 흔히 뭐 난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난시는 교과서에 안 나오고요. 근시하고 원시 뭔지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돼. 우리가 눈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이렇게 우리 눈에도 렌즈가 달려있고 빛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 뒤에 여기 망막이라고 그러죠. 망막에 상이 딱 맺혀야지 제대로 보이거든. 이게 여기 맺히는 데서 안 맺히고 좀 이상한 데서 상이 모이게 되면 우리 눈에는 이게 제대로 안 보이게 돼. 예를 들어서 모여가지고 여기 모이게 되면 진짜 망막에는 이렇게 흩어진 빛이 도착을 하게 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모여가지고 상이 제대로 맺히지가 않죠. 잘 안 보이지, 그냥 쉽게 표현해서. 도겸이는 눈 좋은 거야? 렌즈 꼈어? 그러면? 안경 써야 되는데 안 쓰려. 그래? 근데 거기 보여? 보이는 보여? 근데 이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안 쓰면 계속 눈을 찡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더 안 좋아져. 보통 이게 원리가 대충 근시원시가 이런 거거든. 그러면 상이 지금 빛이 너무 많이 꺾인 거잖아. 원래보다. 원래 왔어야 되는 데보다 너무 많이 꺾여갖고 상이 초점이 원래 맺혀야 되는 데보다 너무 짧게 맺힌 거야. 이런 경우를 이제 근시라고 하죠. 근시. 근시 원시 구분하는 게 조금 헷갈리는데 근시가 원래 상이 맺혀야 되는 것보다 너무 가까운 곳에 상이 맺혔다라고 근시라고 하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제 빛이 오는데 너무 뒤에 맺히는 거야. 이 정도. 그러면 실제로 망막에는 아직 모이지 않은 빛이 도착을 하게 되니까 상이 뿌옇게 흐려지게 되죠. 이거는 이제 원시라고 하는 거야. 원시. 근데 약간 근시가 있거나 약간 원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막 눈에 힘을 주고 찡그리고 하게 되면 보이긴 보여.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렌즈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여기에 두께를 이렇게 조절하는 게 달려있거든. 두께를 조절하는 게 달려있는데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야. 근시 원시가. 쉽게 말해서. 그런 거 아니지. 이 근시가 되는 이유는 예전 사람보다 현대인들이 근시가 많은 이유가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걸 자꾸 보니까 그대로 이제 눈이 계속 이게 굳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눈 많이 안 나빠지려면 가까이 있는 것 보면 먼 산도 좀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이게 렌즈가 계속 너무 이게 빛을 모으게 되어 보이는 거야. 풀어지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앞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 가까운 곳을 볼 때, 먼 곳을 볼 때라고 할 때 가까운 곳을 볼 때 선모체 수축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수정체에 연결된 요거를 이제 선모체라고 해가지고 선모체가 수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정체가 두꺼워진다고 그랬어요. 수축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근육이 수축이 된다는 건 힘이 들어간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육이 수축된다는 건 수축된다면 힘이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니네가 뭐 팔 근육이나 다리 근육이나 자꾸 이제 땡기고 수축을 하면 어떻게 돼? 거기 근육이. 근육통. 뭐 근육통이 오기도 하고 근육이 튼튼해지고 세지잖아, 그치? 이게 가까이 있는 거 볼 때는 이제 빛이 멀리서 오는 빛은 팍 꺾을 필요가 없거든요. 보통 우리가 멀리 있는 빛을 볼 때 눈에 힘을 안 주죠, 보통. 가까이 있는 거 볼 때 눈에 힘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선모체의 수축을 하면서 이게 수정체를 눌러가지고 볼록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거 볼 때. 근데 그걸 가까이 있는 걸 너무 많이 보면 수축을 너무 하니까 팔 근육이 알배기듯이 눈 근육이 아리배겨가지고 이완이 잘 안 되는 거야. 근육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팔이 이렇게 등을 못 볼 듯이 있잖아. 이게 계속 이게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근육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빛을 조금 더 멀리 가게 할 수 있도록 빛을 흩어주는 렌즈가 필요해요.
오목 렌즈를 설치해요. 오목 렌즈를 설치하면은 빛이 약간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퍼진단 말이야. 좀 퍼지니까 볼록 렌즈하고 오목 렌즈가 살짝 중화가 되면서 제대로 보이게 되는 거거든. 근데 눈 나쁜데 이제 조금 근시가 와가지고 눈이 나쁜데 계속 안 보인다고 더 찡그리고 더 찡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가면 더 심해져가지고 더 심해진다. 그리고 원래 성장기 때 원래 시력이 나빠져. 선생님도 눈이 되게 나쁜데 한 25살쯤 되면 더 이상 눈이 안 나빠지거든. 왜냐면 니네 성장기라고 눈도 자란단 말이야. 머리도 자라고 눈도 자라고. 그 자라는 시기에 힘을 잘못 쓰고 있었고 눈에 힘을 잘못 쓰고 있어가지고 눈이 나빠지는 거라서 이런 말 알았으면 좀 덜 나빠졌을 건데 눈이 나도 나 가까이 있는 거 책을 너무 많이 보고 컴퓨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눈이 이렇게 나빠져가지고. 난시는 뭐예요? 난시도 얘기해줄게. 원시는 뭐냐면 빛이 제대로 안 모이는 거죠. 이거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드물고 나이 든 사람들 흔히 말하는 노안 왔다 그랬을 때 조금 더 심한데 돋보기로 빛을 더 모아주는 거예요. 살짝 한번 모아줘서 더 가까이 상을 맺히게 하는 거죠. 이게 원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원시가 오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좀 돋보기 안경 같은 뭐 볼록한 안경을 쓰고 있는 친구들이 간혹 있지. 나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전교에 한두 명 정도는 봤던 것 같아. 그런 친구 가끔 있긴 있거든.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잘 안 오고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근육이 힘이 없어지니까 노안이라는 게 근육에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수축을 진짜 해야 될 때인데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수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축, 눈에 힘을 주는데 수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돋보기로 빛을 모아줘야 되는 거죠. 난시는 뭐냐면 수정체가 매끈해야 되거든. 대칭으로 매끈해야 되는데 성장 과정에서 눈에 힘을 잘못 쓰거나 해가지고 이게 동그랗게 매끈한 게 아니고 비대칭이 생긴 거야. 비대칭. 렌즈가 휘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렌즈가 휜 거야. 렌즈가 울퉁불퉁해져 버린 거죠. 렌즈가 휘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빛을 와가지고 어느 각도에서 와도 똑바로 맺히지가 않는 거야. 그 부분을 교정을 해주는 게 난시 렌즈가 되는 거죠. 렌즈가 이제 틀어진 부분들. 보통 난시 오는 거랑 근시 오는 거는 원인은 비슷합니다. 성장기 이제 눈이 자랄 때 너무 가까이 있는 거 본다고 눈에 힘을 하도 많이 줘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 근육이 굳어버려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렌즈 수정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시나 근시를 방지를 하려면 가까이 있는 거는 몇 분 이상 보지 말고 멀리 있는 걸 보라고는 하는데 뭐 나도 맨날 가까이 있는 거 쳐다보니까 뭐 니네한테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가까이 있는 거 좀 보면 멀리도 좀 보고 해가지고 눈이 피곤할 때일수록 눈을 감고 있거나 최대한 멀리 바라보면 눈의 피로가 좀 풀리죠. 눈이 굉장히 피로가 빨리 느껴지는 기관 중에 하나여가지고 한번 눈 나빠지면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고 뭐 요새야 뭐 렌즈도 좋고 안경도 좋고 수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만능은 아니거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리 잘 하시라고요. 답지를 안 줬다 그러는데 답지는 이따가 프린트해서 줄게. 140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140페이지. 요거 고등학교 2학년 내용으로 바로 연결되는 내용인데 고2를 물어보면 중학교 때 배웠다니까 안 배웠다고 맨날 갈굼하고 여기 보면 이제 신경계 나오는데 우리 몸에 이제 신호 전달하는 겁니다. 신호 전달하는 거. 무슨 신호 전달하는 거냐면 근육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움직이고 싶다라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거고 내가 뭘 만져서 뭐 뜨겁다 차갑다라는 것도 손으로 만지고 나서 그게 뇌에서 이제 감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신호를 전달하는 거에 관련된 게 신경계가 되죠. 신경계. 거기 보니까 신경계가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개. 정확히는 세 개인데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고 우리가 눈 앞에서 감각기관에서 눈, 코, 입, 피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극을 받게 된단 말이야. 아, 이쪽에 따가워, 아파, 매워, 짜, 못생겼어 뭐 이런 거잖아. 그 외부에 있는 자극을 받으면 그게 신호로 다 돼갖고 뇌에 전달이 되는데 그 신호를 전달을 해주는 게 일단 신경계가 하는 일이고 아 못생겼어 고개 돌려야지 하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도
뇌에서부터 명령을 내리는 것도 신경계가 하는 거. 그리고 세 가지 하는 일인데 거기서 마치 두 가지 같이 보이지만 그 판단하는 것도 신경계가 하는 일이에요. 판단하는 거. 니네 뇌도 신경계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는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뉴런은 그냥 신경세포야. 신경세포. 우리 몸에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 신경을 이루고 있는 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 거기 보니까 뉴런이 세 가지 다 그려져 있나? 세 가지 다 그려져 있네. 뉴런은 감각 뉴런 그리고 연합 뉴런 여기 그림 나와 있죠. 그리고 운동 뉴런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연합 뉴런이 뇌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뇌를 구성하는 거야. 이게 이제 본체에 해당하는 거고, 감각 뉴런은 이제 신호를 뇌에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뉴런이고, 그리고 운동 뉴런은 뇌에서 명령을 내릴 때, 각 기관에 손이나 발이나 각 기관에 명령을 내릴 때 신호를 전달해주는 뉴런을 운동 뉴런이라고 하죠. 요거는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모양만 보고 구분하라고 되게 많이 나오거든. 모양만 가지고. 거기 보면 뉴런의 기본 모양은 이렇게 대충 머리통이 달려있고 여기 꼬랑지가 달려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이런 느낌인데 감각 뉴런은 저 머리통이 중간에 달려있어요. 감각 뉴런은 머리통 이상한 데 달려있죠. 연합 뉴런은 머리통이 크고 꼬랑지가 짧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세포 하나를 그린 거야. 실제로 니네 뇌에는 연합 뉴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연결이 돼서 뇌를 구성을 하는 거거든. 운동 뉴런은 이렇게 전형적인 뉴런의 모습을 하고 있죠.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명칭이 있거든. 여기 머리통 부분이 뭐래? 거기 위에 보면 그림 나와 있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포에서 핵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 핵이거든. 이 핵이 있는 부분을 신경세포체라고 해요. 신경세포체. 근데 얘는 신경세포체가 이상한데 가운데 다니는 거야. 감각뉴런. 감각뉴런은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어.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고등학교 2학년 차로 바로 넘어가서 생물 수업 듣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애들이 다 기억을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줘요. 고이들 보면. 그리고 거기 보면 가지돌기, 축삭돌기라고 돼 있는데 있죠. 축삭돌기는 꼬랑댕이가 축삭돌기예요. 꼬랑댕이. 여기 축삭돌기고 축삭돌기라고 하고 신경세포체에 보면 이렇게 뻗어 있거든. 이게 이제 가지돌기죠. 가지돌기. 그래서 거기 보면 감각 뉴런하고 연합 뉴런하고 운동 뉴런 이제 빨간색 화살표 보여요. 빨간색 화살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신호가 전달되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뉴런은 신호를 여기에서 이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무조건 전달을 해야 돼. 그리고 감각 뉴런은 끝에서 연합 뉴런에 연결된 방향으로 전달해야 돼. 근데 사실 감각 뉴런은 연합 뉴런 연결 안 해놓으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 생김새 자체가. 그래서 연합 뉴런을 기준으로 해서 연합 뉴런 쪽으로 신호를 보낸다. 그러니까 뇌 쪽으로 신호를 보낸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운동 뉴런은 생김새만 보면 이제 신호가 가는 게 보이죠. 이게 고등학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중학교 때는 이게 뉴런에 따라서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거든. 전기 신호. 그러니까 니네가 전선의 전류 흐르는 거랑 거의 비슷해. 전기 신호로 쭉 전달이 되는 거거든. 여기 뉴런에서 이제 신호가 이동을 할 때.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 전기 신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로 넘어가게 돼요. 세포막 안팎의 이온의 교환으로 뭐 전이차가 발생한다. 뭐 그런 거 나오는데 그 2학년 생명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내용이거든. 제일 어려운 거는 유전이고. 유전이라고 들어봤어요. 4학년 2학기에 보면 나오죠. 중학교 때. 이게 전기 신호로 간다는 거 이제 쭉 보면 나오게 될 거야. 거기 보면 자극의 전달은 외부 자극이 왔을 때 감각기관에서 딱 받으면 지난번에 이제 감각기관 하다 보면 딱 감각기관에는 감각세포가 있어요. 감각세포. 미각세포, 후각세포, 시각세포. 그 세포에서
신경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야. 시각 신경, 미각 신경, 후각 신경이 연결되는데 그 신경에 해당하는 게 감각 뉴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감각 뉴런을 통해서 연합 뉴런에 전달을 해주면 연합 뉴런에서 판단을 해. 예를 들어 공이 날라와. 공을 봤어. 공이 이제 눈에서 본 정보를 뇌에다 연결을 해주지. 그러면은 뇌에서 멍 때리고 있으면 이제 얻어맞는 거고. 고개를 돌려서 피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제 돌려서 피하게 되죠. 보는 게 이제 자극인 거고 고개를 돌리는 게 마지막에 반응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경계는 크게 두 개로 나와. 신경계. 중추신경계라 말추신경계로 나누는데 이렇게 자극을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반응을 하고 명령 내리는 요거는 이제 말추가 되는 거고 외부로 들어온 정보를 판단을 해서 명령을 내리는 얘네는 중추신경계예요. 중추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중추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뭐 우리가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쓸 수 있는 거야. 중추라는 거는 중심이 되는 거고 그냥 우리 모임의 중추다. 얘가 중심이 되는 거고 얘가 명령을 내리고 리더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는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리더 역할을 하는 거죠. 차민상, 뭐하냐? 졸았지? 고개 푹 숙이고. 자, 거기 보면 중추신경계 이제 주로 이제 뇌가 메인이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뇌하고 척수, 현성아. 감자탕 먹어봤어? 뼈다귀 그 안에 잘 먹어? 거기 뼈 모양 잘 기억해두면 그게 인간 척추하고 모양이 비슷하거든. 거기 보면 살코기 붙은 것도 이제 뜯어 먹는데 가운데 뼈 사이사이에 보면은 막 안에 막 골수 빼먹는다고 막 이렇게 쪽쪽쪽 빨아서 잘 먹는 사람도 있고 그건 안 먹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그 안에 물컹물컹한 거 들어있거든. 그게 척수야, 척수. 척수가 척추뼈에 딱 감싸져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 있는 신경 덩어리거든. 그 쪽쪽 잘 빨아먹는 사람은 돼지 척수 먹어요, 돼지 척수. 맛있어요? 뭐 사람 취향에 따라 다르죠. 맛있어야 뭐 누구는 뭐 똥도 맛있을 수 있는 거고. 무슨 맛? 척수 맛. 싹 그 얇은 내장. 내장 기관에서 많이 나는 그런 맛이 나죠. 거기까지를 중추신경계라고 봐. 우리 몸에도 그 척추 옆에 척추 뒤에 이렇게 척수가 붙어 있거든. 그 척수랑 여기 연결돼가지고 뇌 안에까지 그거를 이제 중추신경계라고 해. 그래서 거기 중추신경계 보면 일단 대뇌가 있고 중간뇌가 있고 그리고 간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척수, 연수도 있죠. 연수.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약간 더 세분화되긴 하지만 기본은 거의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거기 보면 이뇌나 뇌스피 이렇게 뇌가 이렇게 생겼고 대뇌. 그리고 요 아래 보면 여기가 이제 간뇌. 그리고 여기 뒤통수에 보면은 소뇌. 이렇게 길게 빠져 있는 게 연수. 연수에서 쭉 연결돼가지고 척추로 내려온 게 척수 이렇게 되죠. 중간뇌는 어디서 중간뇌는? 중간뇌는 연수 위에 이렇게 되지. 중간뇌. 그림 보고 있잖아. 콕 골라갖고 이름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각자 역할이 있거든. 그 역할을 잘 봐야 돼. 거기 보면 연수 일단 연수가 되게 중요하거든. 연수는 보니까 뭘 한대? 심장 박동 조절하고 뭐 호흡 조절하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 그지? 잠깐만. 책에 있네, 그래서 이게 거기 중추신경계는 전부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주로 해요. 우리 몸에 뭐 명령을 내리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의지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대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절로 자기들이 알아서 돌아가는 거야. 자기들이 알아서.
만약에 이제 호흡 조절을 대뇌에서 한다면 니네가 뭐 하다가 숨 쉬는 거 까먹었다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연수에서 그거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보통 우리가 잠이 들거나 뭘 딴 걸 하고 있으면 대뇌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 잠을 자고 있으면 대뇌가 이제 쉬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대뇌가 뭐 다른 활동을 하고 있거나 쉬고 있어도 상관없이 나머지 뇌들은 다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건 내 의지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특히 연수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간혹 시험 문제 이거 물어봐. 일반 상식이기도 하니까 알아두면 좋죠. 니네 뇌사하고 식물인간하고 들어보지. 뇌사하고 식물인간. 이 차이가 요거 차이인 거야. 크게 사고가 났어. 사람이 이제 막 해갖고 막 상처도 나고 해갖고 막 치료를 했어. 근데 깨어나질 않아. 그럼 뇌사야 식물인간이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제 상처도 이제 다 됐고 크게 이제 생명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외상은 다 치료를 했는데 호흡기를 떼면 숨을 못 쉬고 죽어. 그럼 뇌사야. 근데 인공호흡기를 떼도 깨어나지는 않는데 숨을 쉬어. 그럼 식물인간이야. 내가 망가지는. 그치. 식물인간이냐 뇌사를 기준을 잡는 건 연수가 손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연수가 손상된 사람은 자율적으로 숨을 쉬고 심장박동 조절을 못해. 그래서 막 뭐 연결해보면 그때는 괜찮아. 근데 막 사고 났을 때 다쳤으니까 내가 다친 게 아니더라도 죽을 수도 있잖아. 막 뭔가 너무 아프고 막 해갖고 막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때는 막 다 연결해 놓는데 상처가 좀 났고 했을 때 그걸 뺐는데 심장이 안 뛰어. 삐 하면서 막 난리가 나. 그러면은 뇌사인 거지. 물론 이제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실제로는 그 뇌파를 그 검지를 합니다. 뇌파 기록을 해보면 연수에서 나오는 신호가 하나도 없으면 이거는 뇌사가 되는 거야. 이거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대부분 나라에서 뇌사는 사망으로 봅니다. 뇌사. 억지로 거기서 인공호흡기 더 오래 끼워놔도 결국 죽어. 근데 연수를 살릴 방법은 없고 연수는 한번 손상이 되면 복구되는 사례가 없거든. 식물인간은 뭐냐면 혼자 숨쉬고 다 해. 똥도 싸. 음식물 넣어주면 소화도 돼. 식물인간은 입에다 넣으면 알아서 씹지를 못할 뿐이지 식물인간이 막 이렇게 관을 통해 갖고 그 죽같이 돼 있는 걸 위안에 넣어주면 알아서 소화도 다 해요. 똥도 다 싸요. 똥 싸는 건 니네 대뇌 의지로 하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이제 변이 차면은 거기서 다른 데서 다 명령되니까 니네가 대뇌 의지로 할 수 있는 거는 엉덩이에 힘을 주고 조금 참는 거 정도 대뇌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싸는 것도 다 하고 다 해. 근데 이제 대뇌가 손상을 입었던지 아니면 뭐 그냥 깊은 잠에 빠졌던지 해가지고 이런 깨어나지 못하는 게 식물인간이죠. 그러니까 식물인간은 적어도 죽은 상태는 아닌 거야. 깨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식물인간 상태이면은 그 요양원 같은 데서 그냥 계속 누워만 있는 거죠.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한테 유동식을 넣어주고 언젠가는 깨어나길 바라면서. 근데 흔히 말하는 뇌사 상태면 막 이거 뭐 잔뜩 꽂고 있다가 이거 이제 빼면 죽는 거예요. 보통 이제 보호자들한테 동의하고 그걸 뽑죠. 자, 연수도 그렇지만 연수가 제일 중요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건데 간내, 소내, 중간내 이런 것도 내 의지로 조절할 수는 없어요. 간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체온하고 뭐 농도 같은 거 조절을 합니다. 체온하고 우리 몸에 이제 체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씩은 변하거든. 근데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 체온에서 크게 변하지 않게 조절하는 게 간내가 하는 거죠. 거기 중간내는 눈에 관련된 건데 지난번에 홍채 했었잖아. 홍채 기억나? 2주 지나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빛 비춰주면은 여기 동공이 이렇게 된다고. 그거 중간내가 담당하는 건데 보통 사람이 쓰러지면 의사들이 많이 이렇게 눈 이렇게 해보는 이유가 그걸 동공반사라고 하는데 동공반사가 안 되면 중간내가 손상을 입은 거고 그러면 중간내 옆에 있는 연수도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거는 진짜 비상상태거든. 근데 쓰러졌는데 동공반사가 있으면 뇌에 큰 손상은 일단 1차적으로는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거기 보면 대뇌. 대뇌는 좌우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신호를 보내 몸의 감각, 뭐 기억, 추리, 학습, 감정. 그러니까 니네가 조절할 수 있는 건 모든 게 대뇌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한번 말을 했지만 그 소변 보고 대변 보는 것도 대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대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오줌이 마려울 때 주변부의 근육에 힘을 써가지고 좀 참는 것 뿐인 거지. 애기들 봐봐. 그 참는 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논스톱으로 기저귀로 나오잖아. 니네가 이제 조금씩 학습을 한 거지. 실제로는 소변 대변 같은 것도 조절 못 하고요. 소화 같은 것들도 대뇌로 조절은 못 합니다. 아, 맛있는 거 먹었는데 배 꺼지면 안 되니까 이틀 동안 천천히 소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한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그게 연수가 다 하는 거야. 연수는 그래서 심장, 호, 소화, 생명 유지랑 관련된 거 다 하고 거기 보니까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도 연수가 하는 거야. 그래서 기침하고 재채기가 되게 참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뭐 주변부에 근육을 써갖고 용을 쓰면 좀 막아는 지기는 하지만 어차피 나올 건 나오는 편이라. 자, 그다음에 눈물 비정상적으로 많이 가면 연수 잘못된 거예요? 눈물샘이 잘못된 거겠죠. 왜 너가 눈물이 비정상적으로 많을 것 같진 않은데 왜? 아니 학교가 눈물 5방울씩 나오고 슬픈 영화는 10방울씩 나와요. 별로 안 그- 슬픈데도. 보지 마. 자, 거기 보면 말초신경계도 나와 있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여기 감각뉴런으로 구성된 감각신경. 감각뉴런이라고도 하고 감각신경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감각신경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감각뉴런인 거야. 온몸에 퍼져 있어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한다라고 돼 있는데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면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까지 읽어봐. 자율신경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까지 읽어봐. 이거 좀 한서 좀 하는 거. 그림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림이 없어. 거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중추신경, 우리 흔히 말하는 뇌하고 척수를 의미하는 건데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면 중추신경에서 어떻게 해라 명령을 내려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자극을 받는 이 신경이 감각신경이고요. 명령을 내리는 게 이게 운동신경이야. 근데 거기 보니까 자율신경계라고 해서 자율신경이라고 해서 하나 더 있죠.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 뭐냐면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이런 거는 내가 명령 내리지 않아도 지가 저절로 돌아가야 되잖아. 여기서 자율이라 그러면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의지랑 상관없이 지들이 알아서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자율신경계는 뭐냐면 중추신경계에 뻗어서 어떤 기관에다가 명령을 이렇게 내려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알아서 중추신경에서 어떤 중요한 기관들에다가 신경으로 명령을 내리는데 두 가닥의 신경을 이용을 해서 명령을 내요. 두 가닥의 신경. 예를 들면 거기 보면 뭐 있어? 동공 크기, 호흡 운동, 심장 박동인데 뭐 예를 들면 심장이 있으면 심장에다가 두 가닥의 신경을 연결을 하고 소화기관에다가 두 가닥의 신경을 연결하고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방광에도 이게 연결이 됐거든. 방광에도 두 가닥이 연결이 돼 있고 동공에도 두 가닥이 연결이 돼 있고 이런 식인 거야. 그 두 가닥에 연결된 신경을 뭐라고 하냐면 한 가닥은 교감신경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부교감 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자극을 받아서 근육으로 움직이는 거고 얘는 자극을 받고 하는 게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만 내리는 거야. 여담 유럽에서 뇌에서 명령만 내리는 거야. 심장 뛰어. 지금 뛰어야 되는 것 같아. 더 뛰어, 더 뛰어, 더 뛰어. 어떻게 하냐면 두 가닥을 연결을 해서 볼륨 업하고 볼륨 다운인 거야. 두 가닥의 신경이. 이 신경으로 신호를 주게 되면 심장이 점점 빨리 뛰는 거야. 이 신경으로 자극을 해가지고 신호를 주게 되면 심장 박동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심장을 조절을 해. 소화관도 마찬가지야. 소화기관에다가 두 가닥 신경이 연결이 되는데 이쪽으로 자극을 주면 빨리빨리 움직여서 소화 열심히 해라고 되고 소화액도 분비가 활발해지고 소화관의 운동도 빨라지고 이쪽으로 신경을 연결하면 소화액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소화할 때 필요한 효소들 나오는 것도 멈추고 운동도 멈추게 돼.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동공도 마찬가지. 거의 그러니까 동공 크기가 확대되고 축소되고 이렇게 있죠. 호흡도 그렇고.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우리 몸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몸의 교감신경하고 이 부교감신경을 활용해가지고 돌아가는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이놈의 자율신경계가 좀 멍청하게 그지없어. 뭐냐면 거기 나와 있지만 호흡을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호흡이 속도가 빨라져요. 이게 흔히 말하는 숨 찰 때. 내가 어떻게 대뇌에서 숨 막 달리게 하고 나면 어떻게 숨이 차는데 숨 차지 마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게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된 상태라서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심장 박동은 막 두근두근 뛰잖아. 근데 우리 몸이 좀 멍청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심장은 교감신경을 자극하면서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걸 못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거기서 그 여러 가지 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교감신경이 동시에 자극이 되고 부교감신경이 자극될 때는 부교감신경이 동시에 자극이 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심장이 뛰는 상황일 때 숨도 가빠지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근데 그 교감신경이 언제 자극이 되는지 한번 봐봐. 느낌을 봐봐. 교감신경은 언제 자극되는 것 같아? 보니까 동공은 확대되고 호흡은 빨라지고 심장은 두근두근하고 소화는 멈춰. 신경쓰고 봤을 때. 어? 신경쓰고 봤을 때.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 놀라고 흥분하고 긴장하고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상황은 놀라고 흥분되고 긴장되고 아니면 빠르게 뭐 달리거나, 그렇지? 격렬하게 운동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는 거야. 사실 자극이 되는 원리는 이렇게 돼. 거기다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격한 운동을 했어. 그러면은 그 혈액 중에 산소량이 떨어진단 말이야. 급격하게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혈액 중에 산소 떨어진 거를 우리 뇌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빨리 숨 쉬어가지고 산소량을 늘려라 하고 교감신경을 자극을 하게 돼. 근데 웃기는 건 교감신경을 자극할 때 다 같이 자극이 된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숨이 가빠질 때 소화는 어떻게 된대? 억제가 되지. 근데 니네가 뭐 먹고 나서 갑자기 긴장하거나 놀래거나 급하게 운동을 하면 소화 잘 된다 이런 느낌이야? 보통 체하죠.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그지? 동공 크기 확대 이거는 지난번에 말했지만 놀래거나 이러면 눈이 커진단 말이야. 놀래거나 그럼 눈이 커지거든. 뭐 이 눈 사이즈가 커진다는 게 아니고 동공. 고양이 눈 보면 나온다 그랬잖아. 얘네 고양이들이 동공이 오히려 편안할 때는 조그매져 있다가 낯선 사람 보거나 이제 놀라면은 동공이 이렇게 커져요. 동공 크기가 커지는 거야. 반대로 부교감 신경은 편하거나 좀 축 늘어져 있을 때 상황인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돼? 숨도 열심히 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호흡도 느려지고 심장박도도 느려지고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늘어지고 편하고 휴식을 취하고 졸린 상황이에요. 휴식, 수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 몸이 진짜 설계 희한하게 해놨다고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음식물을 먹어.
그럼 음식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딱 감지를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소화시켜야지 하면 소화관 운동을 흥분을 시켜요. 소화관 뇌에서 빨리 소화해 하면서 소화관 야 놀지 말고 움직여 하고 딱 하려면 부교감 신경이 흥분을 한단 말이야.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게 돼.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때 동시에 심장하고 호흡하고 전부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심장박동은 느려지고 편하고 잠 오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니네가 먹고 나면 졸린 이유가 이래서 그래. 먹고 나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빨라지면서 막 이렇게 되게 우리 몸에 설계를 해놨으면 졸릴 때 먹으면 잠이 깨야 되는데 요새는 반대로 돼 있죠. 우리 몸은 먹으면 그냥 졸리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먹으면 졸려요. 정상입니다. 이거요. 먹으면 졸린 게 정상인 거야. 우리 몸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 웃기지요. 반대로 돼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럼 다들 이제 졸릴 때마다 먹으면 돼. 이러면서 막 이러면 안 졸리는데. 그래서 먹고 나면 어떻게 돼? 막 노곤노곤한 상태가 되면서 이제 움직이기도 싫고 바로 눕지 말라지만 원래 먹고 눕는 게 국룰이지. 누가 편하지. 근데 실제로 몸에서 그렇게 해. 사회에서 뭐 사단을 먹고 나서 운동하는 애들이 어디서 눕지도.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맞는 거야. 몸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이제 자율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신경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쪽에 이제 자율신경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요거는 명령을 내리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따로 이름을 붙이지는 않아. 그냥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있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자율신경. 이렇게 분류하죠. 거기 보니까 척수도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고등학교 과정으로 가면 조금 복잡해져가지고 뇌하고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이 뇌에서 12쌍, 척수에서 31쌍이 나오고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뻗어나오는데 교감신경은 뻗어나오는 쪽이 짧고 부교감신경은 뻗어나오는 쪽이 길고 뭐 이런 게 주어가 돼. 근데 여기 내용 잘 알고 있으면 살짝 더해지는 거여가지고 원한다면 내가 고등학교 프린트를 뽑아주죠. 풀어와라. 뭐. 자, 거기 쭉 읽어보고 좀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외웠으면 좋겠어. 내가 늘 말하지만 고등학교 가서 잘하려면 고등학교 걸 많이 보는 게 있고 중학교 걸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면 된다니까. 자, 넘어가서 142페이지로 갑시다. 자극에 따른 반응 경로. 거기 보면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 선생님 지금 너무 진도에 빠르게 나가는 하나도 안 받아. 벌써 4단원이네. 빨리 하고 고등학교 것도 또 해야지. 선생님 과학 때려치고 문과로 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과학 들어가고 니네는 수능도 보니까 상관없이 과학 보게 될 확률이 높은데. 자꾸 오빠랑 엄마 그리고 문과 이과 지금 구분도 없잖아. 구분은 있죠. 구분은 없고 석탄 같은 선택 과목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과가 달라지는 거지. 그게 문과가 수학만 지리산. 문과가. 문과 들어가고요. 근데 니네 진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목 따라서 계열 선택하면 나중에 엄청 오해한다. 과목 따라서 계열 선택하면. 내가 가고 싶은 하고 싶은 쪽이 문과면 당연히 문과 가는 게 맞지. 근데 나는 수학이 어려워서요. 수학이 어려운데 나중에 삼성 들어가고 싶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애들 있어. 수학이 어려워서 뭐 문과 갖고 뭐 나중에 취업 안 된다고 뭐. 처음부터 문과를 갈 거면은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걸 생각을 하는 게 안 되지. 자기가 그쪽으로 가면 뭘 할 수 있고 그걸 잘 고민을 해야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으면 이과 가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우리나라가 그냥 이과 나라잖아. 문과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과 계열 회사는 널리고 널렸으니까 이과 나오면은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이과 가라고 하는 거지.
나는 이과가 우월하고 뭐 문과가 떨어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자기가 뭘 할지 생각은 하고 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간다고. 근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이과 간 거야. 근데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별로 생각도 안 해보고 뭘 할 수 있는지도 잘 몰라. 근데 그건 좀 다른 것 같아. 선생님 때는 뭐 유튜브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주변에서 시키는 대로 갔다면 요즘에는 조금만 찾아보면은 어느 과를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도 찾아볼 수도 있고 그쪽으로 가려면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는 게 좋죠. 자, 자극에 따른 반응 경로 나오는데 요거 무조건 반응, 무조건 반사, 조건 반사. 요거 뭔지 기억나? 현서가? 뭔데? 조건 반사랑 무조건 반사가 무슨 차이야? 무조건 하는 무조건 고만치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볼게. 옆에 친구가 날 보고 때리려고 주먹을 내밀었는데 내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나도 모르게 피했어. 무슨 소리세요? 무조건 야구공이 날라오는데 멍청한 선이는 그냥 딱 맞았는데 나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피했어. 의식적 반사. 자, 조건 반사야, 무조건 반사. 조건 반사. 이거는 조건 반사예요. 내가 뭐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반사가 되는 게 아니야. 무조건 반사는 있잖아. 외부 자극이 딱 벌어지면 그냥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기준이 좀 되게 애매하기는 해. 되게 애매하기는 한데 아니면 이런 건 어때? 옆에서 저 이상한 입맛을 가진 민서가 레몬을 진짜 사과 먹듯이 막 먹고 있는데 우리 보고만 있어도 어우 셔하면서 지금 입에 침이 질질 나. 이거는 조건 반사야, 무조건 반사. 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이거 갈리잖아요. 잘 판단을 못 하잖아요. 이게 태어나자마자 아주 갓난아기라도 벌어지는 일은 무조건 반사고요. 경험이 쌓여서 생기는 건 조건 반사야. 제가 레몬을 먹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입에 침이 나는 건 내가 레몬을 먹어봐서 아는 거야. 그건 조건 반사인 거지. 안 먹어본 거면 근데 내가 입에 레몬을 처음 먹는데 입에 침이 막 컬컬컬 나왔어. 그거는 조건 반사야, 무조건 반사. 그건 무조건 반사. 내가 입에 그리고 조건 반사는 있잖아.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 무조건 반사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조건 반사는 중추가 뭐냐면 중추가 대뇌예요. 대뇌. 무조건 반사는 중추가 대뇌를 제외한 부분이야.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을 못하는 부분이야. 이게 대뇌라는 게 무슨 말이야? 공이 날라오는 거 맞으면 아프다는 거 알지만 가만히 꼭 참고 있으면 맞을 수 있어.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옆에 뭐 레몬 먹고 있는데 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침 안 나. 내 입에 레몬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근데 내 입에 레몬이 들어오면 침 나지 말자 한다고 해서 컨트롤이 되는 건 아니죠. 뭐 그러면 음식 냄새 맡으면 입에 침이 고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대부분 이거예요. 그냥 먹어본 음식이니까 냄새를 맡고 아 맛있겠다 하면서 침이 나는 거지. 처음 맡는 냄새였으면 침이 안 나. 처음 맡는 냄새는. 처음 맡아보는 음식 냄새면 이거 무슨 냄새야 이러지 보통. 먹어보기 전까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맛이 난다. 라고 하는 것도 내가 먹어본 음식들에 나는 냄새들의 조합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차라리 이걸 외우세요.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가 어려우니까 구분이 잘 안 되면 무조건 반사를 외우면 돼. 거기 무조건 반사 몇 가지 나와 있지. 뭐 있어?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몸을 움츠림. 요건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그게 회피 반사라고 하는 거거든. 회피 반사. 아 따고 아 뜨거 이거거든. 아 따고 아 뜨거. 이게 이제 회피 반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뭐 있어 거기? 무릎 반사 유명하죠. 왜 그렇게 그따위로 설계됐는지 뭐 근데 안 되는데요 저거? 니들이 치면 안 돼.
의사들이 정확한 데를 딱 치면은 되는 거지. 나도 전에 병원 가서 어렸을 때 그 분기 기억나서 저는 무릎 쳐도 다리가 안 올라가야 돼요. 의사 선생님 웃더니 툭 치면 바로 다 올라가던데. 안 올라가는 사람 없어. 왜 그따위로 설계를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의 그 미스테리 중에 하나야.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죠. 그치? 아니 초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다 같이 쳐봤는데 반 전체 성경도 안 돼가지고 그때는 포인트를 몰라서 그래. 그 무릎을 치는 게 아니고 무릎 아래쪽에 어딘가를 치는 건데 그리고 그게 툭 쳐서 되는 게 아니야. 생각보다 세게 쳐야 돼. 너가 그 제일 그 무릎 치는 그거는 그걸로 좀 세게 탁 치면 무릎이 탁 올라가. 근데 이 회피 반사, 무릎 반사 같은 경우에는 내 의지랑 상관없어. 내가 안 올라가야지 하고 버티고 있어도 무릎이 막 올라가려 그래. 꿈틀꿈틀 하거든. 그리고 거기 재채기, 딸꾹질, 침 나는 거. 아까 말했잖아. 입에다 레몬을 넣었는데 침 안 나게 할 방법이 없다고. 침 분비. 그리고 동공 반사. 요거까지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특히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이 회피 반사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외부에 아주 강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화되었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아주 날카로운 거 만지거나 아주 뜨거운 걸 만지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뜨거워. 이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딱 만져 뜨거워. 뜨거워. 할 때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 뜨거워. 약간 이런 느낌이 된다고. 팔이 먼저 떨어지고 뜨거운지 아는 경우가 꽤 많아. 날카로운 거 됐을 때도 손이 먼저 푹 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탁 하고 발이 빠지고 아 따가워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게 뭐냐면 아주 강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원래 이렇게 해서 대뇌까지 간 다음에 뜨거워 손 떼! 이렇게 가면 그동안 몸을 보호를 못하니까 이렇게 가서 척수를 타고 원래 대뇌로 가거든. 척수까지 강한 신호가 딱 가면 자극은 자극대로 올라가. 뜨거워, 따가워 이게 올라가는데 척수에서 빨리 손부터 떼라고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야. 척수에서. 그래서 이렇게 간 다음에 척수에서 빨리 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때부터 대뇌로 자극이 안 가는 게 아니고 가긴 가. 아프다고. 근데 명령을 이리 내려놓은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보통 이거 뜨거워 이렇게 되는 거죠. 손이 먼저 떨어져버리면 자꾸. 아주 뜨거운 거에다가 별 생각을 그러니까 니네가 특히 자극 별 생각 없이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게 해피 반사야. 뜨거운지 알고 참고 손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참을 수 있지. 참고 막 그렇게 하면. 근데 보통 별 생각 없이 가는데 손이 팍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정전기 같은 거 따가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 그게 회피 반사의 대표야. 그 밑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막 요란스럽게 그려져 있고 막 파란색 니네 이제 흑백이라 파란색으로 안 보이겠구나. 회색 박스 안에 막 뭐 써져 있잖아, 그치? 그게 방금 선생님 설명. 외부 자극이 들어왔을 때, 감각기관에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게 신경을 따라서 척수를 따라서 어떻게 돼? 운동신경을 척수를 간 다음에 대뇌로 안 올라가고 바로 또 운동신경으로 가버리죠. 척수 다음이 포인트야. 척수 다음에 대뇌로 신호가 올라가질 않았어. 비교하고 싶으면 바로 왼쪽에 의식적 반응 봐봐. 감각을 통해서 감각이 어디로 간 다음에 대뇌로 간 다음에 대뇌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운동신경을 거쳐서 반응기관에 반응을 하죠. 여기도 뭐 하나 빠졌다 근데. 이거는 시각신경이라서 그렇구나. 눈으로 보고 원래 이제 모든 자극은 외부 자극은 척수를 거쳐서 원래는 대뇌를 가야 돼. 이거 고등학교 때 이거 갖고 시험 문제 많이 내거든. 근데 얼굴에 있는 자극은 척수를 거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바로 대뇌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봤어. 그러니까 시각을 통해서 이렇게 봐가지고 감각기관,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에 갔어. 그런 다음에 이제 대뇌에서 명령을 내려. 손발을 움직일 때는
척수를 따라서 운동신경이 가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게 왼쪽인 건데 오른쪽은 뭐냐면 손으로 만졌어. 뭐 뜨거운 걸 만졌어. 그럼 이게 쭉 와가지고 원래는 대뇌를 거쳐서 척수를 거쳐서 대뇌로 신호가 가야 되는데 척수로 갔더니 그 다음에 척수에서 바로 운동신경으로 신호가 가는 거야. 손부터 떼라고. 그걸 잘 봐줘야 돼. 여기 조금 고등학생들도 헷갈려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차근히 한번 봐두도록 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다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위에 보면 읽어보고요. 의식적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짜 그냥 무조건 반사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냥 바로바로 되게 할 수도 있어. 연습을 통해서. 아까 말했잖아. 그냥 흔히 말하는 공 날라오고 피하고 주먹 날라오면 피하는 것도 계속 연습을 하면 대뇌에서 복잡하게 계산을 안 하지. 보면 쑥 이렇게 되는데 처음 보면 어떻게 돼? 저걸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많이 하다가 못 피하고 맞는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단순해지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해야 돼.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풀었는데 답이야.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 뭘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돼. 그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보통 그 정도까지 공부를 안 해. 막 이렇게 막 졸고 막 일어나는데 문제집이 다 풀려 있어. 다 맞아 채점에 보면.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공부가 끝나고. 진짜인데? 그거 초능력 아니에요? 난 그런 적 많은데. 공부하다가 졸려가지고 졸았는데 보니까 다 풀려 있어. 잠결에 다 푼 거지. 진짜 많이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얘 원래 공부가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반복하는 걸 싫어해서 그래.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몸에 배. 운동선수들도 막 축구 선수들 보면 슛 딱 차면 저 개발 저것도 못 차고 거기서 막 우리 욕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 각도에서 그때 슛을 딱 무의식적으로 차려면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갖고 수천 번씩 연습을 한 거야 걔네들. 그 연습을 해놓고도 실전에서 못 차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지. 문제 푸는 것도 똑같은 거야. 니네 한 번 딱 해보고 뭔지 알았다 이러고 나서 실전에 딱 투입하면 못하는 거야. 적어도 수십 번은 연습을 해야지 실전에서 바로 나오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는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게 한 번 보고 한 번 시험 문제에서 100%다 맞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너네는 특별한 인간이어서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 나는 안 되던데. 무의식적으로 풀릴 정도로 봐둬야 그 다음에 답이 나오는데. 야, 그 다음에 호르몬. 호르몬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신경계가 있고 호르몬이 갑자기 뜬금포로 등장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우리 몸이 크지는 않지만 만약에 아주 크다고 생각하면 뇌에서부터 우리 몸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멀리 있는 손한테 발한테 명령을 내려야 될 건데 명령 내리는 두 가지 방식이 신경계를 활용하는 거랑 호르몬을 활용하는 거랑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신경계는 직접 연결된 신경을 이용해서 전기 신호로 이거해 저거해 요거해 하면서 바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고 호르몬은 혈액에다 분비가 되는 거거든. 혈액에 분비되면 그게 이제 우리 온몸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 몸의 세포에 영향을 주게 돼. 예를 들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 니네 뭔지는 잘 모를 거야. 이제 보다 보면 이제 나올 건데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갑상선에서 나오는 거든. 갑상샘. 갑상샘 들어봤지? 갑상선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선이 한자라고 우선 교과서에 갑상샘이라고 바꾸기로 했는데 갑상이 한자인데 어차피.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몰라 나도. 예전에 갑상선암 이러던 거를 요새 갑상샘암, 암도 한자인데 선만 샘으로 바꾼 거야 그냥. 근데 이제 선이라고 하면 그
물질을 분비하는 곳이라는 뉘앙스가 잘 안 느껴져서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갑자기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 그 티록신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여기 좀 설명이 쉬워서 티록신 얘기를 먼저 할게. 티록신이라는 게 분비가 되면 티록신 농도가 우리 몸 안에 올라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대사를 빨리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세포들은 호흡을 하잖아요. 세포 호흡. 그게 빨라져. 반대로 티록신 농도가 낮아지면 세포 호흡이 느려져. 그래서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세포들이 야 빨리빨리 움직여. 근데 실제로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호흡을 빨리 해요. 세포 뭐였지? 그 시험 봤던 게 기억이 안 나요. 호흡이 뭐야? 또 이제 또 무식하게 초딩처럼 숨 쉬는 거예요. 뭐 이러지 말고. 호흡은 과합성의 반대야. 뭐가 호흡이었지? 양분을 통해서. 약품을 합성하는 게 광합성이고 양분을 분해하는 거지.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해. 양분하고 뭘 이용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양분과 산소. 산소를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는 이유가 세포들이 호흡을 해야지 사는데 세포들이 호흡할 때 산소가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가 한 1, 2분만 숨을 안 쉬어도 혈액 중에 산소 농도는 쭉쭉 떨어지거든. 그럼 세포들이 호흡을 멈추니까 심장에 있는 세포가 멈추면 어떻게 심장이 멈추는 거야. 그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그걸 분해를 하는데 분해하면 뭐가 나오지? 이산화탄소, 물. 다 배운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물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활동을 지금 되게 활발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몸에 있는 세포에서 세포 속도를 올려야 돼. 반대로 몸에서 뭐 별거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 세포 속도를 낮추는 거죠. 보통 이 티록신 분비가 올라가는 가장 첫 번째 상황이 요즘 같을 때 추울 때. 밖에 나가서 추워. 근데 니네 추우면 어떻게 돼? 밖에 나가서 추우면 겨울에 밖에 딱 나가면 처음에 추하다가 조금 있다 보면 또 약간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해. 또 한참 있으면 또 춥긴 한데. 이제 처음에 딱 밖에 나갔을 때가 제일 춥고 조금 있다 보면 약간 좀 참을만해지는 그 시점이지. 그게 추우니까 우리 몸에서 그걸 감지를 해가지고 우리 몸에 열을 많이 발생시키라고 티록신 농도가 올라가면은 몸 안에서 그 세포의 속도가 빨라져. 근데 이제 이거를 전기 신호로 바로 자극 주는 신경계랑은 달라가지고 이 분비를 하면 그게 혈액을 따라서 온몸을 도는데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나가자마자 바로 작동하는 건 아니고 나가서 좀 추운데 이러면 이제 분비를 해. 티록신 분비를 좀 더 해.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올라가면서 혈액 중에 돌아다니면서 세포들이 티록신이 왔다 하면서 세포 속도를 높이면서 체온이 올라가게 돼. 그 과정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근데 티록신 하나 설명했는데 우리 몸에 그런 거 하는 게 몇 개가 있어, 몇 개. 혈당 조절하는 것도 있고, 혈당. 그게 인슐린, 니네 많이 들어봐요. 인슐린. 그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 이제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병에 걸리죠. 그게 당뇨병이야. 갑상샘에서 그 분비되는 티록신이 잘 분비가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분비가 되면 갑상샘 항진증 혹은 갑상샘 저하증이라고 하는 게 오게 되거든. 그것도 걸리면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됩니다. 항진증 걸리면은 갑상샘이 막 너무 활발해갖고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돼. 그러면 맨날 세포호흡이 막 너무 활발해. 잠도 안 오고 계속 몸에 에너지가 넘쳐. 그런 거 아니야? 안 좋아 근데. 장점, 살이 안 찌는 게 있지. 에너지 소모를 너무 빨리 하니까 살이 안 쪄. 단점, 미친 듯이 에너지 소모하고 꼬꼬라져. 그래. 그리고 세포가 너무 격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몸에 곳곳에서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
대표적인 부작용이 눈이 튀어나와. 눈 안에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서 튀어나와. 심하면 안구가 그냥 튀어나와 밖으로. 그럼 다시 집어넣어야 돼. 뼈 깎아가지고. 이 안에 눈 안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툭 하고 튀어나와 눈이. 근데 그렇게 안 들어가서 보통 뼈를 잘라고 다시 집어넣고 뼈를 붙여. 반대로 이게 티록신이 너무 낮게 분비되는 사람들은 몸에서 맨날 무기력해. 무기력. 에너지가 안 생겨. 밥을 먹었는데 또 세포업을 활발하게 안 하니까 무기력. 엔드? 세포업을 활발하게 안 하니까 양분을 잘 소모를 안 하잖아. 살이 무진장 쪄. 근데 그래서 나는 먹으면 먹는 족족 다 살이 된다. 혹은 나는 먹어도 살이 안 찐다. 라면은 원래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돼. 그 티록신이 정상 범위에 있는지. 그게 이제. 근데 성장기 때는 좀 달라. 마요네즈 색종을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하는 거 있는데 어떡할까요? 원래 마요네즈에 딱히 살찌는 성분이 있지는 않은데 탄수화물이 살이 찌지. 마요네즈만 먹으면 살 안 찌지. 마요네즈 이렇게 색종을 먹지. 그러니까 마요네즈 3통 먹고 배탈 나서 설사해서 살 빠지는 거 아니야? 자,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호르몬 내용 한번 보자. 내가 일단 설명 하나 해준다고 티록신 얘기하면서 호르몬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했던 건데,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인데, 이것만 봤을 때 신경계랑 별로 비슷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설명해 준 거야. 근데 신경계는 뉴런이라는 걸 이용을 해갖고 전기 신호로 직접 조절을 하는 거고, 이 호르몬이라는 거는 혈액 중에 분비를 하면 그게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명령을 전달해 주는 건데, 호르몬은 신경계에서 명령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좀 느려요. 대신에 지속적으로 몸을 관리하고요. 신경계는 딱 그때 자극할 때 뿐인 거야. 팔 움직였으면 움직이면 끝인 거야. 그게 이제 차이가 나.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을 뭉퉁그려서 내분비샘이라고 불러요. 내분비샘. 거기서 혈액으로 분비가 되고 혈액을 따라 온몸을 돈대. 되게 그리고 호르몬 양은 되게 적습니다.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는데 인슐린 주사 같은 거 보면 되게 주사기 조그맣거든. 그만큼이 몸에서 분비가 안 돼도 몸 안에 문제가 생기죠. 자, 몇 가지 호르몬이 있죠. 거기 보니까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뭐냐면 갑상샘이 자기가 알아서 분비하는 게 아니고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때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는 거야. 좀 복잡하게 돼 있죠. 항이뇨 호르몬. 이거 되게 웃긴데.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 뭐야? 항이뇨. 뜻이 뭘까? 항이뇨. 이뇨가 뭐야? 이뇨. 그게 뭘까요? 그치? 이상한. 이뇨가 소변을 느끼게 하는 거야. 이뇨가 소변을 마렵게 만들어. 소변을 많이 마려. 그러니까 항이뇨는 오줌 마렵지 마. 말을 어렵게 해. 요즘에 빨. 그러니까 우리가 이뇨제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뇨제라고 하는 약이 있거든. 이뇨제는 오줌이 안 나오는 사람이 먹는 약일까요? 오줌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먹는 약. 안 나오고. 오줌이 안 나오는 사람이 이걸 먹으면, 그리고 이뇨제라고 안 하더라도 니네 이뇨작용한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뇨작용한다. 들어봤죠. 그치? 이게 이뇨작용한다고 하는 그 음식류들을 먹으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 대표적인 커피. 커피가 이뇨작용하거든. 그래서 커피 마시면 화장실 되게 가고 싶어.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잖아. 진짜 화장실 자주 가고 싶어. 커피, 차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뇨작용을 하거든요. 맥주, 직방이야. 맥주 먹으면 500cc 먹었는데 600cc 나오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아니 안 먹어서 모르는데 진짜 맥주 먹잖아. 처음에 먹다 보면 배부른데 조금 있으면 끊임없이 화장실을 가게 돼. 맥주가 이뇨작용이 있어.
보면은 어른들 보면 맥주 먹는 거 보면 안해주셨어요. 엄청 먹거든. 물은 그렇게 못 먹어. 맞아요. 물을 앉은 자리에서 2리터 먹을 수 있는 사람 잘 없어. 근데 맥주는 앉아있으면 500잔으로 막 3-4잔씩 금방 먹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 먹은 만큼 물이 빠져나가 몸에서. 이뇨작용 때문에. 그러니까 이뇨작용이 있는 음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소변이 많이 나오게 하는 거야. 몸이 잘 붓고 있는 사람은 이뇨작용이 있는 음식 많이 먹으라고. 몸이 잘 붓는 사람. 니네가 보통 밤에 라면 먹고 자면 붓는 이유가 몸에서 수분이 안 빠져나가서 그런 거야. 잘 붓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붓는 사람이 있고 체질이야, 체질. 특히 근데 라면 먹고 짭조름하고 뜨거우니까 물 많이 마시잖아. 밤에 집방으로 부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게 그만큼 수분이 빠져나가면 안 부어. 미뇨작용을 할 수 있는 걸 뭔가를 먹으면 돼. 그러니까 라면은 반대야. 몸에서 수분이 안 빠져나가게 하는 성분이 많아. 그래서 붓는 거야. 라면을 먹으면. 라면 먹으면 밤에 자다가 오줌 안 마려요. 수분이 안 빠져서. 원래 소금기 많은 음식들을 먹으면 몸 안이 짜지잖아. 몸 안이 짜지기 때문에 몸 안에 농도가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농도가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물이 빠져나가면 농도가 다시 더 올라가잖아. 그래서 몸 안에 농도가 올라가면 물이 안 빠져나가. 몸에. 소금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둘 중에 하나야. 물을 많이 먹게 되거나 물을 안 먹으면 화장실을 안 가게 돼. 몸에서 물이 안 빠져나가니까 붓는 거. 그걸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은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거를 먹으면 되지. 그래서 보통 라면 먹고 우유 마시면 몸이 안 본다 그러거든. 왜냐면 라면에 있는 이온하고 우유에 있는 이온하고 둘이 같이 세트로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몰라도 돼. 근데 이건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말이니까 니네 인화작용 한다는 거 무슨 뜻이야? 그럼 항인효라는 건 화장실을 자주 안 가게 만드는 거야. 오줌 배출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호르몬이 나와 우리 몸에서. 그래서 항인효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오줌이 안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앞에서 배설기에서 배웠던 거 콩팥에서 수분이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 재흡수를 촉진하는 거야. 그 다음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하고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건데 고등학교 때는 주로 에피네프린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부신이라고 해가지고 콩팥 위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니네 아드레날린이 언제 분비되는지 잘 생각해봐. 흥분하고 막 운동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막 이렇게 템포 올려줄 때 티록신하고 같이 많이 분비되는 물질인데 부신에서 분비가 됩니다. 거기 이자에 인슐린, 글루카곤. 이게 아까 말하는 혈당 조절하는 거. 당뇨병. 둘 다 뭐? 많이 들어봤어요. 이자에는 알파 세포가 있고 베타 세포가 있는데 여기는 구분 안 해서 중학교 책에는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되고 고등학교 책에는 구분을 하거든.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 인슐린은 몸 안에 혈당이 많이 올라갔을 때 혈당을 야 어차피 쓸 거긴 하지만 잠깐 좀 어디 좀 쟁여놓자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 소화를 해 쫙 흡수를 해 그럼 혈액 중에 혈당이 쫙 올라가거든. 근데 이 상태로 있는데 세포에서 빨리빨리 안 쓰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당분이 많으니까. 물에 설탕 타면은 끈적끈적해지잖아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그럼 어떻게 되면 혈관이 무쇠혈관 같은 게 잘 막혀. 안 좋단 말이에요. 그치? 혈액 순환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몸에 혈당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혈액 중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임시로 어디다 저장을 해요. 주로 간에다 저장을 해요. 간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혈당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감지가 되면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그거를 이제 간에서 자극을 받아갖고 지나가는 포도당마다 자기가 그냥 다 이제 저장해 놓는 거야. 이게 인슐린이 하는 역할. 그럼 글루카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도 계속 운동하고 이러다 보면 움직이다 보면 당 떨어지지 그래. 배고프잖아 니네. 근데
배고픔을 조금 참으면 또 좀 있으면 약간 괜찮아지는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약간 혈당이 떨어졌을 때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거든. 그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 아까 전에 간에 저장해 놓은 거 있잖아. 그게 다시 분비가 돼. 혈액중으로. 간에 저장해 놓은 거. 그게 다시 분비가 돼가지고 혈당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허기진 게 좀 사라지게 되죠. 그게 조절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배고플 때 안 참고 먹어버리면 아까 저장했던 거 어떻게 돼? 그대로 살로 가는 거죠. 이게 우리 몸의 시스템. 하지만 뭐 배고프면 먹는 거지. 난 다 알고 먹는 거야. 네 모르고 먹지 말라고. 알고 먹으면 돼. 알고 먹으면 떳떳해. 알고 먹으면 떳떳해. 호르몬 관련 질병이 갖고 또 나오는데 니네 좀 숨 좀 쉬어가자. 잠깐만 쉬었다가 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자 거기 봐봐. 일어나 허리나 이런 데서 자식 주무시면 안 돼요. 얼어 죽어요. 144페이지.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질병이 나오네. 144페이지. 두 개는 아까 얘기해줬어. 세 개 다 얘기해줬네. 갑상샘 기능 저하증 항진. 갑상샘에서 분비하는 티록신의 기능이 뭔지 잘 이해한다면 얘가 과다 분비되었을 때 항진증, 적게 분비되었을 때 저하증에 뭐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나와 있네. 눈이 튀어나온다니까 항진증은. 자 그리고 당뇨병 아까 얘기했지만 주로 이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을 때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혈당 낮추는 걸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쉽게 피로해지고 그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그런 거거든. 체중이 감소하고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면 심한 갈증을 느낀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생장 호르몬, 그 뇌하수체에 분비되는 생장 호르몬이 잠깐만 그 생장 호르몬, 뇌하수체에서 보면 생장 호르몬, 너네 그냥 성장 호르몬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공식 명칭은 성장 호르몬, 생장 호르몬이요. 니네 그냥 간호의사 엄마 아빠가 이제 키 안 클까 봐 걱정돼서 병원 가서 뭐 검사 받고 뭐 그러잖아. 성장판이 뭐 닫혀 있는지 닫혀버렸는지 생장 호르몬 수치는 정상치로 나오고 있는지. 이 호르몬 수치가 낮으면 호르몬 주사 맞아가지고 좀 수치 올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뭐 키는 그냥 뭐 엄마 아빠 따라가는 거지 뭐. 아니 뭐 키 커가 있을 때는 없는데. 작으면 쓸 때도 있다고. 키 작으면 뭐 편한 건 많지. 소형차를 타도 불편하지 않고 외국 여행 나갈 때 이코노미를 타도 불편하지 않고 키 작으면 훨씬 편하지. 키 크고 높은 데 있는 거 꺼내는 거 빼고는 아무 쓰잘데가 없는데 높은 데 안 올려놓으면 되는 거고. 싱크대 같은 데서 설거지라도 하게 되면은 허리 아프고. 키 작으면 55. 응? 키 작은 뭐? 55. 워낙 마르면 초6까지, 초1까지 아동복을 입어요. 기분이 되지. 어차피 나이 들면 그렇게 안 돼요. 키가 작아도 나이 들면 나이 든 거야. 키 작은 어른이 아동복을 입진 않잖아. 어차피 안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냥 어렸을 때 몸이 덜 컸으니까 키가 작으면은 아동복이 들어가지만 어차피 어른 성인 되면 안 들어가요. 진화학적으로 봐도 양분을 많이 소모하는 것보다 양분을 적게 소모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키가 작은 게 낫지. 키 크면 맨날 수그려야 되고 허리 아프고 버스에 맨날 머리 부딪히고 별 좋은 게 없다고. 81. 근데 그 저상 버스 말고 계단 내려가는 버스는 고기 안 숙이면 부딪혀요. 많이 부딪혀.
여기 위에서 이렇게 걸어, 요새는 그런 버스 별로 없는데, 계단 내려와서 내리는 버스 있잖아. 그거 안 숙이면은 부딪혀. 어디 제일 부딪혀? 뭐,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왜 부딪히냐, 이거 보면 안 부딪히더라고. 그리고 지금은 괜찮은데, 쌤 어렸을 때는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게 키가 크니까 발도 커가지고 신발이 원하는 디자인을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사이즈 있는 걸 샀어요. 내가 285, 290 이렇게 신어가지고 요새는 280 넘는 사이즈가 되게 잘 나오는데 쌤은 고등학교 때만 해서도 280 사이즈가 잘 들어오는 디자인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막 야, 그 인터넷도 없는 시대에 무슨 해외 직구냐. 그때는 진짜 그냥 큰 사이즈 신발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어. 응? 500살. 아무튼 인터넷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 자, 거기 보니까 그래서 생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키가 정상인에 비해서 매우 작아지고 너무 많으면 거인증이 되죠. 거인증이 되면서 성장기가 지났는데도 생장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는 사람입니다. 생장 호르몬은 죽을 때까지 꾸준히 분비되는 게 아니고 성장기에만 농도가 높아졌다가 성장기가 지나게 되면은 농도가 다시 낮아지거든. 근데 계속 분비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키는 다 컸는데 생장 호르몬이 나오면 말단 비대증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보면 말단 비대증. 손발이 막 두꺼워지고 턱이 막 이렇게 자라고 머리가 커졌어. 턱이 자라죠. 턱이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 최영만 알죠, 최영만. 최영만이 본인은 거인증이 아니라고 되게 부인을 많이 했었는데, 최영만이 외모를 보면 전형적인 거인증 플러스 말단비대증을 앓고 있는 모습이라 전문가들이 되게 검사 받아봐야 된다고 예전부터 많이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본인도 약간 뭐 걱정이 됐는지 검사 받았더니 뇌하수체에서 생장 호르몬이 나오거든.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그 종양을 제거하고 정상 수치로 떨궜다라고 하죠. 생장 호르몬은. 안 그랬으면 계속 손발이 자라고 턱이 그렇게 이렇게. 그게 전형적인 거인증 그 얼굴이거든. 되게 너네는 전혀 모르는 옛날에 진짜 이뻤던 외국 스타가 브룩 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잔데 그 사람이 거인증을 알아가지고 되게 이뻤었는데 이게 얼굴이 자라고 턱이 자라가지고 지금은 엄청 막 이상하게 생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병이 있어요. 그냥 뭐 적당히 살면 돼. 키가 커서 좋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바지 안 잘라도 되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근데 요새는 바지가 다 짤뚱하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바지가 너무 짧아. 자, 그다음 항상성. 항상성은 이미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 몸 안에 아까 전에 뭐 체온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갑자기 높아지지도 않고 갑자기 낮아지지도 않고 살짝은 변하지만 일정 범위 안에서 조절을 한다고 했죠. 우리 몸에서. 혈당도 마찬가지고요. 그 조절을 해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 몸에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야. 레몬 하나 먹었더니 몸이 산성이 돼서 죽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초콜릿을 먹었더니 혈당이 너무 올라가 죽었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추운 데 나갔더니 체온이 너무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되면 안 돼. 뭐 개복치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일정하게 그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항상성,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그거를 돌리려고 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호르몬하고 신경하고 두 개를 활용해서 하는데 호르몬은 아까도 말했지만 즉각 반응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몸을 관리를 하고요. 신경은 즉각 반응하는 대신에 지속은 되지는 않아요. 거기 나오네.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퍼지고 신경은 뉴런을 통해서 전기 신호로 전달이 됩니다. 전달 속도는 신경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빠르죠. 근데 신경은 일시적이고 호르몬은 지속적이고 그리고 호르몬은 분비됨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까 그 호르몬에 관계된 온몸의 모든 세포가 다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가 넓죠.
자, 몇 가지 조절 작용인데 고등학교 과정으로 똑같이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봐두면 엄청 좋아요. 거기 보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이게 체온 조절 과정인데 아까 얘기했어. 이건 다 얘기한 거야. 몸에서 이제 외부 온도 변화를 감지를 하게 되면 티록신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정도 보면 돼요. 거기 보니까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면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전에 말한 티록신이나 이런 거를 분비를 많이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쪽은 손을 안 대고 몸에서 열을 빨리 방출할 수 있도록 보게 되게 중요하다. 혈관의 확장, 혈관의 확장.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된다. 그거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혈관이 니네 피 흘린 거 만져봤어? 네. 피가 뜨끈뜨끈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내가 피 터트려줄게 한번 만져봐. 피 만져보면 뜨끈뜨끈하거든. 몸 안에서 나오는 게 다 뜨끈뜨끈해. 소변도 만져보면 뜨끈뜨끈하고 응가도 뜨끈뜨끈하고 몸 안에가 더 응가. 니가 흔히 말하는 체온이 36.5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피부 체온이 아니에요. 피부 체온이 아니고 몸 안의 체온이야. 응, 몸 안의 체온. 그 약간 보정하고 보통 그리고 체온계 정확하게 될 때는 이마에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귀 안으로 이렇게 재거나 진짜 병원에서 정확하게 체온 컨트롤이 필요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똥구멍에 온도계 체온계 꽂아서 줍니다. 똥구멍. 애기거나 아니면 지금 체온을 진짜 정확하게 재야 될 필요 있으면 예전에는 입에 많이 물고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근데 입에 물고 있으면 자꾸 이게 좀 위생상 문제가 된다고. 똥꼬에다가. 아니 뭐 똥꼬에 꽂아 똥꼬로 병균이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어찌됐건 우리 몸에 이제 그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체액들이 되게 뜨끈뜨끈하거든.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면은 그거를 빨리 식혀줘야 돼. 그래서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이 되면 걔네들이 혈액이 이동하는 양이 많아지면서 거기서 피부에서 열이 많이 발산돼. 우리가 보통 뜨거운 물 같은 데 오래 있으면 혈관이 확장이 돼갖고 빨갛게 달아오르죠. 그게 혈관이 확장된 거예요. 그 왜 빨개지는 거냐면 혈액을 많이 흐르게 해갖고 피부로 열을 많이 발산하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찬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허해지잖아. 추운데 좀 허해지는 이유가 그때는 반대로 혈관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니까 정상 체온보다 주위 온도가 낮아지면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그 체온이 떨어지면 이제 관내에서 이제 바쁘게 움직여. 일단 뇌하수체에서는 아까 말했던 거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하고 이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하죠.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분비하는데 이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서 세포들의 호흡량이 증가를 해가지고 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1차적인 거고 두 번째로 근육을 떨게 해요. 신경을 통해서. 거기서 파란색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 구분이 있는데 니네 색깔 구분 안 되지. 거기 뇌하수체로 가는 화살표는 호르몬 작용에 의한 거고 거기 근육 떨림하고 피부 근처의 혈관 수축은 신경이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수축을 해갖고 빠져나가는 열을 줄이고 근육을 떨리게 해가지고 열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처음 나가면 그렇게 하면 주르르 떨린단 말이야. 조금 있으면 티록신 분비되고 조금 있다 보면은 떨림이 잦아지고 조금 들추운 것 같은데 이 시점에 오죠. 일단 신경이 빨리 작용하고 호르몬이 2차적으로 이제 천천히 작용을 하죠. 그거 다 읽어봐야 돼요. 혈당량 조절 아까도 다 얘기했어요. 우리 몸에 밥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공복 상태를 오래 유지해서 혈당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간에서 포도당을 저장합니다. 그거가 잘 나와. 포도당을 뭐로 저장한대? 그것이 뭐냐? 간에. 그렇지. 간에 보면은 간에 여기 보면 포도당은 글리코젠. 어떤 책에는 글리코젠이라고 돼 있고 어떤 책에는 글리코겐이라고 돼 있는데 젠이 영어식 발음이라서 따라합니다. GEN으로 끝나거든. 옛날에는 약간 독일식 발음을 따라하고 겐이라고 돼 있는 책은 좀 옛날 책.
글리코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포도당을 모아서 임시로 저장하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리코젠은 이따가 나중에 혈당이 부족하면 글리코젠은 다시 포도당으로 바뀌게 돼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 이름 헷갈리죠.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 그 혈액 간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가 돼서 혈당을 올려주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잖아. 좀 배고프다고 바로 밥을 계속 먹어보면 퍼묵퍼묵 하게 되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젠이 하나도 안 쓰이고 계속 쌓이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지방간입니다. 지방간. 간에 기름이 끼이세요. 지방간 들어갔어요. 간이 지방간이 되면 나중에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돼요. 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못하는 것들이 많아지죠. 끝났다. 네? 맞아요? 아니, 이게 와요? 뭘 또 갑자기 집에 가. 제가 잡지 줬으니까 일하기가 끝났어요. 그 신경계와 호르몬 거기 뒤에 문제 조금 풀다가 기본 문제만이라도 풀고 가. 그리고 앞에 푸른 거 채점해. 자극. 답지 없어서 채점 못하는 사람은. 우리 앞에 건 알아서 풀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 힘과 에너지? 예전에 한번 했던 거잖아. 놔뒀다가 시험 기간에 하던데. 지금 해도 돼. 시험기간에서 그거 엄청나게 이어질 거잖아요. 모르겠어.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그거 안 돼요? 만들겠지. 네, 지금 끝나고 고등학교 때문에 중간중간에 섞어서 하죠. 고등학교 거 줄까? 중학교 것도 하기 싫어해서 빠삭하게 외워야 돼. 중학교 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다시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 대부분 내가 알기로 내신이 막 140, 150 나오는 이런 친구들은 우리 반에는 없는데. 수업을 가서 오빠가 많이 180 안 나오면 이상한 거. 180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아, 몇 시간 열심히 공부해서 180 안 나왔으면 이상한 거지. 공부를 그냥 안 해서 안 나온 거면 그냥 안 한 거지. 근데 보통 내신이 평균이 어느 정도 돼요? 내신 나오면? 몰라. 평균이 그게 의미가 있냐? 니네 맨날 평균 타령하는데 평균이 의미가 있어? 평균 되고 싶어? 왜 내신 나오면? 평균 점수, 평균에 대한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무슨 통계든지 평균에 대한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성적 같은 것도 반평균 같은 거 되면 100점이 수두룩 빽빽해도 빵점이 수두룩 빽빽하면 50점이 나오는 건데 시험지 던져버려. 중학교 때는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 고등학교 가면 진짜 그냥 찍고 던지는 애들이 되게 많아지거든. 그것도 아니죠. 원하는 게 아니죠.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그냥 하나도 몰라. 중학교 때는 그런 일이 잘 안 생기죠. 공부를 그 과목 손도 못 대고 시험에 들어가도 전날에 막 삐적삐적하다 새벽까지 꾸벅꾸벅 보다가 그러다 들어가도 풀 수는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하면 한 자도 못 풀어. 진짜. 그런 과목들이 꽤 있어. 하나도 못 풀어. 그러다 보면은 봐. 처음에는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나 몇 번 이제 시험이 반복되면 난 이미 틀렸어. 난 이미 틀린 몸, 베린 몸. 이번 생은 끝이야. 이러면서 그냥
찍어서 던지는 애들이 많지. 그래놓고 이제 수능으로 대학 갈 거야, 정시 갈 거야, 뭐 이러는데 내신 시험도 못 보는데 수능 시험은 그냥 만만하게 그냥 기다려 주나? 또 못하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야.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니네 중학교 때는 하나라도 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고등학교 가가지고 오래 기억을 하고 많이 알고 들어가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내가 맨날 했던 잔소리 또 하니까 듣기만 싫을 테고. 니네 뭐 힘만 빼고 이왕 힘 뺄 거 한 번 더 봐서 기억하는 거라니까. 힘은 힘대로 다 빼고 학원은 학원 다니면서 돈은 다 들이고 공부한다고 막 진짜 막 원 없이 놀지도 못하는데 실제로 고등학교 가보면 기억이 안 나요. 저 그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이러면 똑같은 거야. 그럼 그냥 아예 공부 안 하고 가서 뭘로? 그렇잖아. 나는 그게 미래 고등학생들 보면 그게 제일 답답해. 차라리 학원을 다니지 말고 그 돈 아껴갖고 나중에 주식을 그래 그게 낫겠다. 아니 물주가 주식을 하든 뭐라든 딴 거는 주식은 너무 위험하잖아. 스펙트 야 주식은 수익이라도 나지. 니네 그 학원비 니네한테 투자한 게 지금 수익이 완전 마이너스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야 주식은 100만 원 넣어서 마음에 100만 원 잃고 끝이지. 뭐. 근데 이게 기름 성공하면 나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 그런 거에 투자하는 거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약간 결국에는 자기 기술이나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거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다른 일을 못 하게 돼. 그걸로 돈 벌 생각밖에 안 하게 되니까. 나도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아니 뭐 학원비 날리고 왔다 갔다 짐 빼고 하느니 그 시간에 앉아갖고 그냥 그 돈으로 주식 투자나 하는 게 더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겠어? 수많은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의무적으로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애들 비율이 왜 1등급 4% 기준으로 봤을 때 4%밖에 안 되냐면 96%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 96%는 별 생각이 없어서 그래. 선생님이 들으면 문화는 사업주 돌려고 응? 뭐라고? 물론 이제 고등학교 내용 공부하다 보면 슬프게도 선생님이 딱 이제 붙잡고 가르치다 보면 얘는 그냥 머리가 나쁜 거구나 싶을 때가 있어. 그럼 마음은 아프지만 그냥 사근사근 알려줘. 얘는 어차피 안 나올 거 알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보다는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안 하는 거였으면 내가 공부 안 하냐고 차라리 뭐라고 하겠는데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지 멋대로 해. 준우도 답지가 없어서 채점을 못 해보구나. 준아 답지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채점해보고 모르는 건 질문해.